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요, 우리 이제 우편 1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2023년 12월 달 거의 말쯤에 발표됐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학습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 근거해서 그대로 반영됐으니까 교재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PT 내용도 새로운 학습 자료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총론 파트가 우편 1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즉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즉 어떻게 하면 우편 1반을 좀 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남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 같이 맞히는 문제들을 나도 맞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우편의 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의 의. 자, 우편의 의는 크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좁은 의미의 우편과 넓은 의미의 우편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별하는 게. 그래서 자, 좁은 의미의 우편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 요겁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좁은 의미일 때는 우정사업본부라는 표현을 쓰고요. 넓은 의미의 우편을 얘기할 때는 우편관서, 우편과 관련된 모든 부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정사업본부라는 특정 딱 부서만을 이야기하면 좁은 의미의 우편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편관서, 우편과 관련된 모든 부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우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내는 업무. 자, 보내는 업무. 근데 넓은 의미의 우편은 일단 주체가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우편관서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통틀어, 이런 키워드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편의 의의는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의 우편과 넓은 의미의 우편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죠. 자, 뭐 우편관서가 책임지고 뭐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이 키워드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우편의 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제 중요한 말은 평균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편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서로 우편이라는 것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 평균적 삶을 꾸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 서비스의 개념으로 우편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자,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혹은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누구나도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중추신경, 우리 중추신경이 있어야 이렇게 감각이 쭉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편이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중추신경이 없으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는 것처럼 우편이라는 게 없으면 원활하게 나라가 돌아가지,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중추신경이랑 우편이랑 이제 등치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근데 이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기통신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SNS나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자우편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거랑은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통신은 우편과 그러니까 실물을 전달,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뭐 서신이라든가 통화라든가 소포라든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물을 전달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라면 이렇게 뭐 메시지가 이제 정기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우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과 구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사업은요. 자, 정부 예산법에 따라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부 기업. 자,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입니다. 우리 이제 예금 일반 시간에도 공부를 할 텐데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정부는 그렇지 않죠. 정부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게 아니라 시장이 불안하고 혹은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배제되었거나 혹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은 그 자체가 목적을 달리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공익을 추구하겠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겠고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사익을 추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익 추구 기능과 사익 추구의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편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제가 봤을 땐 정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의 기능, 정부가 하는 서비스 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적인 측면으로 저 수익을 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근거는요, 여러분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첫 번째,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인 거예요.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인 측면에서 그래서 정부 기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 혹은 행정을 할 때 일반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사장님 뭐 혹은 사업주의 어떤 결단, 판단, 의사결정에 의해서 혹은 뭐 기업 내에 뭐 이사회면 이사회, 뭐 주식회사면 뭐 주주총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의사결정이 되고 업무가 처리되겠죠. 하지만 정부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은 법령에 의해서 업무가 결정이 되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해진 사업을 그렇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른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자성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일반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부 사업이다. 기업이긴 기업이지만 정부가 하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구성원이 공무원이고 법령에 의해서 업무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다른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 기업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자, 목적이 공익이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익이죠.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그런 기업을 우리는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특별회계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별도로 특별하게 수익과 지출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다른 예산, 국가 예산과 섞여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적인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를.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우리가 정부 기업에서 기업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기업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다른 회계와 웬만하면 물론 다른 회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회계로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금도 독립채산제로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정부 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그다음에 공익성과 기업성, 이건 이제 사익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좀 서로 상충하는 공익과 사익이라고 하는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우편 사업을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데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업, 그다음에 임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2차 산업은 공업, 뭐 제조업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1차 가공이 있는 그다음에 3차 산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자, 여러분 농업, 제조업 대표적으로만 쓸게요. 이거 뭐 우리가 콜린 클라크 이론을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그리고 최근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았으니까 자, 1, 2, 3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산업을 이렇게 구분할 때 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냐? 자, 원료가 중심되게 중요한 산업이냐? 그래서 원료. 자, 원료 집약적이냐? 아니면 자본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업을 한다. 그럼 자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 집약적 산업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노동이 중요한 산업이냐? 노동 집약적 산업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편 사업은 자,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동 집약적 성향이 강한 서비스업이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서신이나 소포 같은 것들을 배달을 해서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분류하고 수집하고 막 운송하고 배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사람이 합니다.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구분하는 거는 이제 자, 구분 기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 그걸 못할 때는 일일이 사람이 수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노동이 굉장히 이 세 가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 콜린 클라크의 분류법에 따르면 노동 집약적 3차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노동 집약적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편의 이용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우편의 이용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편의 이용 관계는 일단 우리가 일단 계약 관계가 되겠죠. 계약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인데, 자, 우편의 이용자와 우편관서에 관해 우편물의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좀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자,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 A와 B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예금 일반 파트에서도 중요한 거긴 해요. 어쨌든 우편에서도 중요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이렇게 서로를 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영어로 쓰면 여러분 콘트랙트예요. 콘 함께 트랙트 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콘트랙트. 그래서 끄는 겁니다. 그런데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리가 계약 방식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합의점이 예를 들어서 A가 야 우리 계약하자라고 청약하면 B가 승낙하는 요게 이제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청약과 승낙으로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 통해서 법적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한쪽에는 법적 효과라는 것은 한쪽에는 의무가 생기고 자 뭐 의무가 생기고 이쪽에는 권리가 생긴다거나 또 이쪽에 권리가 생기면 이쪽에 의무가 생긴다거나 이쪽에 권리가 생기면 이쪽에 의무가 생긴다거나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법적 행위를 맺는 계약이라는 것 통해서 법적 행위를 맺는 건데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수직적 방식이 있으면 수직적 방식 이건 주로 행정청이 국민 A씨와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맺어요.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맺어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즉 뭐 세금 과세를 한다. 행정청이 뭐 세금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병역 처분을 한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관계를 또 다른 말로 공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네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공법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법 관계. 자, 보이시죠? 공법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국민 A씨와 국민 B씨가 서로 대등하게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거래를 맺죠. 이런 거 우리가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평적 관계죠. 자, 수평적 관계고 이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우리가 사법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사법적 효과. 자,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 우편의 이용 관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자, 사법상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사법상의 관계. 자, 공법, 사법, 공법, 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아시겠죠? 자,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예. 자, 그러면 자, 그리고 계약 관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통설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통설이란 말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수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자,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 관계가 다소 권위적일 수는 있다. 자, 그런데 한쪽 당사자,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인 건 맞아요. 수평적인 관계인 건 맞는데 여기 있는 한쪽 당사자가 그래도 정부 기업으로서 우체국이니까 국가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 관계이긴 한데 자, 약간 한 요런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다고 이렇게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이긴 한데 약간 여기가 약간 올라가 있는 거죠. 이쪽이. 이쪽이 약간 올라와서 요 정도 자, 요 정도 수준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소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 자, 다소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편의 이용관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의 이용관계자는 일단 계약 당사자는 이 둘이 계약 당사자예요. 자, 이 둘이 계약 당사자인데 자, 그러니까 즉 발송인이 이것 좀 보내주세요. 누구누구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우편관서와 사법상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내줄게요. 돈 내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약 관계인데 자 근데 이용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계약 관계자보다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약간 넓은 개념이에요. 약간 넓은 개념으로 어쨌든 이해관계가 우편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편을 받아야 되는 수취인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셋을 이용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혹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뭐 계약 당사자 이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우편관서와 발송인 두 개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용 관계자 그러면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까지 포함시켜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의 이용 관계,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법상의 계약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관계는 한쪽에는 권리가 생기고 한쪽에는 의무가 생기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금이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또 발송인의 경우에는 송달 청구권 보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송달 요구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겠죠. 뭐 수취에는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법에서는요. 법에서는 이제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법적 효과가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법적 효과가 언제 성립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립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우체통에 넣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 여러분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방문. 자, 그랬을 때, 자, 창구를 이용했을 때는 창구 직원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창구 직원이 접수한 때. 두 번째, 우체통일 때는 자, 우체통에 넣을 때 이거는 여러분 약간 자, 유식한 말로 투함이라고 합니다. 투함.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투함한다. 자, 투함했을 때 넣는다라는 거. 통에 넣는다. 투함했을 때. 그 다음에 자, 방문 접수나 집배원이 접수를 하니까 찾아가서 집배원이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받았죠. 받았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요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했을 때, 영수증을 나눠줬을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세 가지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볼게요. 일단 우편 사업은요. 국가가 경영한다. 오케이, 이제 되시죠? 정부기업으로서. 자, 그러면 국가가 경영하는데 국가에 누가 이걸 책임지고 관장할 거야? 라는 겁니다. 누가 해요? 당연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장관은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관은 여러분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입니다. 근데 장관에 이제 이렇게 임명되는 사람들이 계속 자연인이 계속 바뀌는 것뿐이지 장관이란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떠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 예. 그 행정청,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에게 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별정 우체국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건 뒤에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서 적정한 요금에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자,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정부 기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 기업이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우편 사업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요금이 적정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적정한 요금. 왜냐하면 요금이 적정해야 누구라도 필요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보편성, 기본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우편에 관한 법률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자, 우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법은 우편에 관한 그래서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편 취급국과 관련한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할 때, 즉 우편 취급국 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고요. 여러분 우편 취급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한다는 얘기는 자, 요거를 위탁한다는 얘기는 우체국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다 위탁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금융 업무는 보지 않아요. 금융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를 만나러 이제 친구네 학교를 대학 다닐 때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친구가 생일이라서 내가 맛있는 밥을 한번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우체국으로 받았어요. 우체국 통장으로.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에서 가서 돈을 찾으면 되겠구나. 돈을 찾아서 친구 맛있는 거 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주변에 우체국이 어딨지라고 찾고 있는데 학교 안에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우체국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좀 이따 저기서 돈을 찾아서 친구 밥을 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친구 만났어요. 야, 그래갖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야, 내가 밥 사줄게. 하고 갔는데 거기 우체국 표시가 있었는데 보니까 우편 취급국이었던 거예요. 우체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 거기서 뭐만 해요? 우체국 창고 업무만 하는 거예요. 우편에 이제 자, 창고 업무만 하다 보니까 금융 업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CD기도 없고 뭐 이렇게 통장으로도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친구가 밥을 샀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은 금융 업무를 하지 않고 우편 창구 업무만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와 관련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례 규정. 그래서 우편한, 자, 우편 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우편 사업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뭐 특이하게 또 따로 배우죠. 예금 일반, 보험 일반이라는 과목으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예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 되셨죠. 자, 그다음에 자, 별정 우체국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우편 취급국과 관련한 법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별정 우체국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별정 우체국은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받아서 이것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체계를 갖추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봐도 우체국이 들어갈 정도는 효율성이 없어. 그 정도 인구도 아니고 혹은 우체국이 들어가서 업무를 하기엔 상당히 어려워. 근데 거기서 어느 개인이 우체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역할은 위임해 줄 수 있어. 이런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통해서 우체국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별정 우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을 별정 우체국이라고 하고 그 별정 우체국은 별정 우체국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국제우편 파트에 가면 만국우편연합이라고 하는 UPU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UPU라는 조직의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또 지역 UPU의 지역 조직이기도 하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PPU라고 하는 방콕에 사무국을 두고 있죠. 그 APPU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조직의 조약 같은 것들도 법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UPU의 조약이나 APPU의 조약 말고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뭐 MOU 방식으로 그렇죠? MOU 방식으로 그 협정을 맺을 수도 있죠. 뭐 양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특히 여러분 국제우편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제일 중요한 것은 EMS잖아요. 자, EMS를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 등이 있죠. 그래서 카알라 우정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EMS 배달 보장 서비스를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것도 뒤에 가서 국제우편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되셨죠? 자, MOU에 대한 뭐 추가적인 설명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편 사업을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편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편 사업은 중추신경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편 사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자, 그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서신 독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신 독점권. 자, 서신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서신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 서신의 송달 행위를 자기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회사는 있지만 이렇게 서신 전달하는 사기업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서신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신 독점권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우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서신에 국한된 겁니다. 서신에 대한 독점권은 국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서신과 관련한 서신을 송달하는 그런 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입니다. 서신. 서신. 그런데 서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신이라는 것은 꼭 의사 전달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의사 전달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자, 문자, 기호, 부호 등의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우리는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하지만 이제 예외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의사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신이 아닌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의사 전달의 기능이 있는데 서신이 아닌 것들. 자, 우리가 이런 걸 일반적으로 뭐 의사 전달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자, 신문, 그 다음에 전기 간행물, 그 다음에 책, 서적. 뭐 어느 정도까지가 서적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런 것들은 서신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독점의 대상이 당연히 아니겠죠. 독점의 대상은 서신만 독점의 대상이니까. 자, 그다음에 자 뭡니까? 형태를 인쇄 제본데 이거는 이제 서적인데. 자, 지금 볼게요. 자, 그러면 서적인데 서적이 되려면 일단 48쪽은 넘어야 돼요. 분량이. 그 다음에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인이나 출판사가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이런 것들이 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쪽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적. 그래서 자, 그렇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상품 안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16쪽 이상짜리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첨부 서류 또는 송장, 이런 걸 인보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외 국제 서류. 자,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혹은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주고받는 자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그 다음에 신용카드까지를 우리가 의사 전달물이라고 하고 이거는 서신 독점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신 독점권에 해당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자 제일 먼저 신문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그쵸? 그 다음에 서적 그쵸? 그 다음에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렇게 5가지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정서상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자 이거는 뭐가 아니다 서신에 들어가지 않는다. 서신에 들어가지 않는 서신도 의사 전달 기능이 있는데 이 5가지는 서신에 들어가지 않는 의사 전달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십시다. 신정서상신. 신정서상신. 자, 해볼게요.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서신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타인이라 함은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유해자를 말하며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얘한테 서신 보낼 거야? 너 B한테 서신 보낼 거야? 내가 대신 보내줄게. C가 야 A한테 야 너 내가 이거 대신 얘한테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돈 줘라.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자 여러분 A가 B한테 찾아가서 편지 주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것은 업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서신 독점권은 서신 송달을 제3자가 업으로 해서 타인이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어떤 이윤 추구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거.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서 봤듯이 내가 나의 서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전혀 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조직 또는 계통이라 함은 자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 조직 등 조직 규모의 대소를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송달함을 할 경우에는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전국 조직도 있고 지역 조직도 있고 뭐 그 광역 단위별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초 단위별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내부에서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을 때 직접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서신에 대한 독점권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조직에서 개통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서신을 이렇게 주고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직이 크든 작든 말이죠. 자, 예를 들면 한국의사협회가 한국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강원도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이 서신을 주고받을 때도 자신의 조직과 계통을 사용하지 말고 서신을 주고받을 때는 이제 우리 우편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우체국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면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자, 단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중요하죠. 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자,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요금이 10배가 된다거나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이 가능해요.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위탁 가능.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하면 안 된다. 자신의 주주가 개통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 누군가 업으로 삼아서 이 서신을 송달하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독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중량이 350g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기본 통상 요금 우편 요금의 10배가 넘는 경우에는 자,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외 조항을 잘 챙겨 두세요. 자, 그다음에 서신 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 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요청하고 승낙함으로써 이게 이제 계약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청약, 요청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수 기타의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따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즉 돈을 받고 하는 것이든 돈을 받고 하지 않는 것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규정 첫 번째는 서신 독점권이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편 관서는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당한 보상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배상과 보상. 자, 배상은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이거 뒤에 우리 또 자세히 다룹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자, 배상을 하는 거고, 보상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는 적법한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운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한 보상은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배상은 뭔가 잘못했을 때 주는 거, 배상. 보상은 뭔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걸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요구 대상으로는 철도, 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사업 경영자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력이란 말은요, 여러분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도움. 자, 운송원 등이 도움을 누군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운송원이 운송원이나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구받은 자는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도움을 요구받은 자는 도와줘야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 우편관서는 당연히 도움을 준 자에게 적절한 보수, 이건 보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적절한 보수 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이 전 안 도와줄래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 사업이 갖고 있는 공익성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운송원 등의 통행권. 자, 운송원이나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남의 집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그 길이 있어요. 그 여기에 이제 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고가 나서 이 길을 뭐 공사 중이거나 뭐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집에 우편물을 줘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집배원, 운송원이 있는데. 자, 운송원이나 집배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집배원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혔어. 그런 경우에는 남의 집 밭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에서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당연히 손실을 보상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잘못한 일을 한 거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 되셨죠? 이런 것을 우리가 운송원의 통행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자, 운송원 등이 그러니까 우편물의 운송 중인 운송원이나 집배원이 도선장, 여러분 도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로 건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는 거. 자, 도선장에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구권자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이 흘러요. 여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이쪽에 우편물을 배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통행료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건너고 나서 나중에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에 압류나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제세 공과금 같은 것들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이 있어요. 아니면 집배원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가 뭐 오토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헬멧이라든가 우편 그 배달을 위한 우편 업무를 위한 그 용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건이 자, 그런 것은 절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편에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선 자,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인데, 자, 여러분 이제 바다 위에서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배가 가고 있고 이 배에는 5개의 짐이 실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짐이 실려 있다. 자, 5개의 짐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요게 이제 우편물이에요. 자, 우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배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우편물은 자, 어떤 선박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적하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바닷가로 버린다는 겁니다. 바닷가로 버리는 건데, 자, 일단 우편물은 적하면 안 돼요. 우편물은 중추신경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적하면 안 됩니다. 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적하되어 있다는 것은 쌓여 있다는 거고, 처분한다는 게 이제 버린다는 거죠. 자, 쌓여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적재 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이게 상법상 원칙인데, 여기에서 우편물에 대해서는 분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하된 물건이 이렇게 총 5개였는데 근데 우편물은 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일단 이제 처분을 해야 돼요. 이걸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얘는 빼고, 우편물은 빼고 얘 30, 얘 30, 얘 30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편물은 빼고. 자, 그래서 공동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해서는 분담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기 상황에서 배 위에서 우편물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편물이 처분된 다른 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자, 이건 아까는 압류 거부는 우편 용품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편 용품, 즉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이었는데, 자, 이거는 우편물 자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가지 경우에 되는데, 일단은 운송 중에 있거나, 두 번째 발송 준비를 마쳤거나,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우편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중에는 압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선 검역권. 자, 우선 검역권은 검역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검역을 당연히 받아야죠. 예를 들면, 자, 지금 집배원이 우편물을 들고 자, 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뭐 구지역이 발생했어. 구지역이 발생했으면 자, 들어갈 때 당연히 검역을 해야 되겠죠. 검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검역도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요때 우편물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편물 빼는 앞으로 와요. 여러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데 일단 우편물을 맨 앞으로 빼가지고 우편물 먼저 검역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급하니까 이거는 중추신경과 같은 거니까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우리 책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요건 좀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민법상 능력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행위 능력이라는 게 의사 능력부터 좀 할게요. 의사 능력.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의사 능력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의사 무능력자에는 자, 일단 젖먹이 아주 어린아이 유아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 술에 많이 취한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 뭐 광인 미치광이 뭐 할 때 광인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민법상 능력 중에 뭐가 있냐면 자,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 자, 행위 능력은 혼자서도 단독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 옛날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제한 능력자 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의사 무능력자도 의사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는데 그냥 요즘에 사실 의사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 그 다음에 자, 일정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후견이 없이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상태가 심각한 경우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이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웬만한 행동 다 못하는 게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제한된 일정 행위만을 못하는 거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민법에서는 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법률 대리인으로 인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무효로 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허락 없이 뭐 한 300만 원짜리 게임기를 계약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취소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가서. 왜냐하면 아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제한능력자, 이거 합쳐서 이제 제한능력자라고도 불러요. 자, 제한능력자 또는 뭐, 요렇게 뭐 행위 제한능력자, 뭐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민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고요. 자, 지금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자,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자, 요 행위 능력 제한자는 제한 능력자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제한 능력자는 이 의사 무능력자랑 똑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왜? 그거는 이들이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이들보다도 더 우편 사업을 보호하겠다. 우편물을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다음에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해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 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만취자, 광인 이런 사람들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보호할 목적인데 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편물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다만 법률행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르는데 제한능력자 하면 자 민법상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자 넓은 의미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그 다음에 뭐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능력 행위 제한능력자 혹은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민법상 흔히 쓰는 표현을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학습 자료에 기초하면 의사 제한 능력자라고 불렀죠. 저 의사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행위 제한 능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들의 행위는 원래 무효고요. 원래라기보다는 민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행위는 민법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들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은 뭐라고요?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편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편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자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자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를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자 우편 사업에 대해서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편물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가 어쨌든 총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첫 시간 중요합니다. 첫 시간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